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네.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몇 번 다뤘잖아요. 근데 몇 번 다뤘죠. 네, 푸틴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기시다하고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중국에서 오가면서 시진핑하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러브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중국의 권력 3위에 있는 우리 전인대로 부르죠.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장이 직접 11일 날 평양에 갔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서열 3위 우리나라 뭐 국회의장 정도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장. 네, 무게로 본다면. 전인대의 전인대 상무위원장. 상무위원장. 그래서 네. 서열 3위 그러니까 이제 주석이 있고 부주석이 있고 네네네. 이제 상무위원장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고위급이 간다라는 것 자체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물밑 정리가 좀 돼 있다. 네네네네.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오러지 위원장이 가니까 그러면은 시진핑을 꼭 만나겠구나라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자오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네네네. 이제 카운터파트거든요. 버선발로 이제 공항에 갔어요. 영접하느라고.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그렇습니다. 의장인가요?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네. 네네네. 이 공산당 그쪽 보면 이름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호칭을 비슷하네요. 얘기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최고인민회의 네. 약간 비슷한 명칭을 쓰고는 있네요. 그래서 그 둘이 거의 이제 카운터파트 외교적으로는 맞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하고 11일 날 최룡해 위원장과 이 자오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12일 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항상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니까 13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 상무위원장이 만나서 굉장히 뜻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접 만났군요. 만났습니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도 굉장히 잘 영접을 해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기다린 거죠. 중국 이번에 오시면 저희들이 따뜻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냈겠죠. 네. 그래서 3일 일정이 뭐 특히 이제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중국 측 인사들 만났을 때 그 워딩들을 보면 이거는 뭐 외교적인 언어라기보다 민망한 수준이야라는 어떤 좀 그 찐득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네. 형제, 뭐 피로 맺은, 뭐 친선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뭐 나왔어요? 주로 중국에서 만날 때 이게 그들의 어떤 문화 같은데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대표라기보다 이제 당 대 당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과거에도 전쟁도 같이 했고 막 이러니까 뭔가 피로 맺어진 친선, 형제국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네. 중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도 쓴 그렇고 건가요? 북한도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무슨 저렇게까지 표현이야. 저 맨날 들으면서도 브로맨스 지금 분위기로 이제 20년째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워딩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하나요?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오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 관계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조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오 위원장은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겠다. 그리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건조한 워딩만 제가 일단 추려왔고요. 네네. 그 전에 뭐 서로 이제 친선, 우호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민망한 워딩들은 좀 찾아보시면 네,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그냥 워딩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깊은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그런 게 다 외교에서는 다 그렇죠, 메시지죠. 예.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클린턴 시절에 그분은 브로치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다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패션과 브로치, 머리 스타일 뭐 모든 것들이 다 외교적으로는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남성 외교관들은 뭐 브로치 뭐 이런 거 좀 하기는 어려우니까 포옹을 한다던가 인사 방식을 좀 특이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처럼 손을 잡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오러지 위원장의 손을 잡은 둘이 거예요. 손은 이제 혼자 잡을 수 없으니까 같이 잡았겠죠. 네, 같이 잡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워딩 하나하나가 중요할 텐데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나라
그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관계가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뚫고 지금 조중 간에 이제 북한에서는 조중 관계라고 하죠. 조선이니까 조중 간의 관계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오위원장의 워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이 실용적인 거는 니네들 필요한 게 뭐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호혜적인 협력은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단어들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2020년 국경 폐쇄를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그동안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물자도 어렵고 뭐 아사하는 사람까지 생긴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북한 경제 상황은 뭐 늘 안 좋지만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필요할 때 가서 당신들이 그 원하는 걸 다 줄게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며칠 전에 나온 기사 같은데 이 북중 그 우호 외교, 그러니까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둥에서 신의주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를 보면 북중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역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수십 대 트럭이 지금 신의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고 그 위성 사진으로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거의 한산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트럭들이 뭐 최소한 10몇 대, 20대가 보였다고 하니까 그 안에 뭐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겠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진은 벌써 한두 달 전 사진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줄게. 이런 얘기를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북중 관계가 냉랭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풀어보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이 뭐 등거리 외교의 어떤 그 70년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다 말다를 계속 반복했었죠. 중국과도 그렇고 러시아와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과 조선 혹은 중국과 북한은 굉장히 애증 관계잖아요. 지금 사실은 증 쪽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애증 관계라서 관계가 쭉 유지돼 왔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소원해졌죠. 왜냐하면 역시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2019년에 서로 김정은이 이제 중국에 가고 시진핑이 평양에 갔던 그 외에는 5년 동안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정상급 간의 회의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봉쇄가 풀리고 작년 말 올해 초에 양국 간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좀 왕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중국과는 뭐 본격적으로 언제 대화를 하지라고 했었는데 계속 늦춰지다가 이번에 이제 자오로지 가면서 이제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신호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마지막으로 있었다면 지금 5년 동안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 2년 빼고 생각하더라도 한 3년은 그냥 그렇죠. 없었던 셈인데 그게 다시 벌어질지 그게 제일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 외교 관계라는 게 절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 북중 양자 간의 관계가 어쨌든 다시 좀 개선된다라는 것도 포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의미는 푸틴이겠죠. 러시아와의 관계. 이 봉쇄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김정은이 어디로 날아갈까가 또 관심사였는데 저 혼자만 관심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요,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궁금했는데 작년 9월에 우주기지, 러시아 우주기지로 가서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막 4시간씩 지각하는 푸틴 대통령이 30분이나 먼저 와서 김정은을 영접하고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회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과학기술, 그게 사실은 이제 무기겠죠. 이걸 다 주겠다고 푸틴이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해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양자 간의 관계가 워낙 무럭무럭 잘하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어쨌든 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략적으로 같이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은 국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하나라도 더 먼저 뭐 이런 게 아마 중국 입장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내키진 않아도 이제 일종의 약간의 경쟁 관계인 거죠. 푸틴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북한에서 무기를 많이 들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나왔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는 그런 뭐랄까 꽤 긴밀한 협력이 그동안에 조금 빈 공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코로나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사실은 무기 개발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양국 정상,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할 정도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약간 좀 그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하는 차원에서 혹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중국도 손을 뭐 그러니까 내밀 그런 명분이나 이유, 뭐 환경이 조성된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원래 정상회담 하려면 그 전에 뭐랄까 빌드업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딱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다 합의를 해내는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북한이. 자 위원장이 갔다라는 거는 다음에 만날 사람은 뭐 리창보 부총리가 아니라 저기 시진핑이 될 가능성이 높지 그 않을까라는 다음이 생각이. 바로 네. 서열 3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1위로 가는. 아, 그래서 올해 이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만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만난다고 밝혔죠. 뭐 네네. 올해 안에라고 하는데 벌써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도 북한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뭐 대만 얘기 다 하겠지만 북한 얘기를 할 테고. 그러니까 가는 길에 평양도 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는데 왜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마 이쪽을 오지 않을까, 이 동남아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북아를 중국과 뭐 평양에 같이 갈 수도 있을 테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또 빨리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 이게 싫지만 계속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네요.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상반기 내에 후다닥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발표 시기를 보니까 상반기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또 정세라는 게 어떤지 몰라서.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김정은이 최근에 기시다도 만나는 걸 계속 김여정하고 네. 이게 이런 뭐 옥신각신하기도 하지만 계속 만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네. 몸값이 굉장히 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신냉전 구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 신냉전 아니다 각자 도생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국제사회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는 어쨌든 성공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과 만났고 지금 자5위원장에 가서 다음 수준은 시진핑과 만나는 것이고 기시다는 자신의 기시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납북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김여정이나 최선희가 나와서 뭐 일본과 다시는 또 안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뭐 CNN인가 어디 외신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그 공간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그래서 지금 구도만 보면은 일본이 더 대화하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김정은이 허브가 돼서 어떻게든 보면 이렇게 동북아 쪽에 뭔가 정세가 상황이 어쩌다가 김정은이 가운데 있지? 약간 이런 그러게요. 느낌을 받게 하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정말 걱정인 것 같네요. 정말 안 보입니다. 외교라는 게 뭔가 레버리지가 있고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뜻이 있을 때만 이 소위 말하는 존재감이 있는데 패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주변에. 그래서 워싱턴과 대화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2년 동안 실제 보여줬고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한국은 외교는 처참하죠, 지금. 네. 걱정이네요. 지금 정세도 불안한데 어쨌든 뭐 말씀하시니까 또 미국이 궁금해지는데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역시 11일이었군요. 현지 시간으로. 네네. 기시다와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 3자 정상회담은 제가 알기로 최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네.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필리핀이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한미일은 뭐 캠프 데이비드 뭐 여러 네. 가지를 봤지만 필리핀까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였고 그래서 필리핀과 함께 그러니까 3자가 함께 합동 훈련은 기본인 것이고 합동 순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남중국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과 동중국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은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뭐 전쟁이 벌어졌다 뜻은 아니지만 실제 충돌이 있었죠. 어선과 함정 간에. 그래서 삼국이 제가 읽은 어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배에 탄다는 거예요. 삼국이 같이. 그래서 같이?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같이. 예. 그러니까 합동 훈련은 따로 있는 거고 그
배를 아예 같이 탄다. 네, 남중국해 쪽에 계속 네. 순찰 활동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뭐 경찰의 신분이 될지 군인의 신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섞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순찰을 같은 배에 타고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런 지금 플랜까지 세우고 있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사훈련 플러스 같이 순찰까지 하겠다. 그래서 남중국해의 어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한 몸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세 나라가 만나서 뭔가를 도모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되나? 보통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다자주의에 많이 동의하면서 WTO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엔 이렇게 조금씩 만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미니멀리즘. 예, 굉장히 네네. 단순화시키고 이제 간소화하고 뭐 이런 건데 미니레터럴리즘이라고 해서 미니 다자주의로 간다라는 용어가 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미니 레터럴리즘. 그러니까 원래 외교에서 다자주의라는 거는 네네. 양자 간에 대화할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뭐 EU나 네, 네. WTO처럼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거 멀티레터럴리즘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멀티죠. 그거를 네. 줄여서 미니 레터. 네. 그러니까 몇 좋은 나라만. 거예요. 네. 몇 나라만 모여서. 기존에는 양자 혹은 뭐 잘해봤자 한미일처럼 삼자 네. 혹은 이제 UN 다자잖아요. 네네. UN이나 뭐 WTO 네. 다자 이런 건데 이제 미니라는 앞에 단어를 붙여서 그런데 제가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봤더니 그 포린 팔라시에 따르면 본인들 이 기사에 2009년에 처음 이 단어를 우리가 썼다 뭐 이렇게 기사에 네네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자유주의, 국제주의 어떤 성향으로 쭉 가서 유엔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겠다인데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경찰국가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군사적으로도 네네네네.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미니멀하게 지역별로 뭐 두세 명 뭐 너댓 개 국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중첩되더라도 그쪽 안보 협의체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엔 가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필요하면 한미일, 여기 필요하면 미일, 뭐 필리핀 이렇게. 그래서 왜 오커스 뭐 들어보실 테고 네네네. 쿼드 들어보실 테고. 오커스, 쿼드. 네. 네. 이게 다 안보 협력체, 뭐 안보 뭐 캐주얼한 대화체라고 그렇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무슨 단체가 저렇게 많아? 그러니까 4개, 5개 나라가 모인 것도 있고 네. IPEF도 뭐 한 15개 나라 뭐 이렇게 그렇죠. 모여 있고. 그리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참여하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오커스도 만들고 쿼드도 만들고 복잡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겹치고 중첩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경제 문제든 군사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고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네. 트럼프는 뭐 파리 협정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그 동맹도 귀찮아하고. 네. 그래서 묘하게 바이든의 이 외교 정책이 사실은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랑도 겹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외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본 자료에서는 비스포크 전략이라고도 그러는데 비스포크 아, 왜 네네네. 삼성에서 냉장고 광고할 때 냉장고 개인 맞춤형 냉장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딱 포커스해서 예를 들면 남중국해는 일본, 필리핀, 미국 이렇게 네.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네, 그리고 네. 뭐 어디 딴 데 가서는 쿼드. 네. 또 이쪽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건 IPEF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한다는 거. 같은 개념. 네. 맞춤형 전략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미니 다자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맞게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국의 어떤 절대 권력이 아무래도 좀 쇠퇴하고 있구나를 네네네.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이전 이제 45년 전쟁 끝난 이후 유엔이든 뭐든 이제 거대한 다자 국제 외교 기구들이 그 역할을 확실히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이제 유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지금 뭐 해서 우크라이나 이후에 뭐 어떤 것도 합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손쉬운 방법을 조금 더 핸디한 방법을 미국에선 찾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뭔가 친구를 사귈 때 그냥 학급 전체가 다 몰려서 노는 그런 반에서는 네. 친구 사귀기 쉬워요. 그냥 다 같이 축구하고 다 같이 네. 농구하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3명, 5명 그룹을 지어가지고 조금씩 모여서 놀면 내가 지금 어디 끼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헷갈릴 때가 또 헷갈리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여기서 능력이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이 딱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이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사라진 우리나라 외교 능력을 어디서부터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게 어디 속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조정하는 게 다 외교 능력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그 약간 난망하죠. 네.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붙으면 미국이 알아서 전선을 넓게 쳐줘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부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이제 냉전 시기이기 네네네. 때문에 예, 몇십 년 전인데 그래서 안 맞는 대책이 나오는 거죠.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네.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김정은의 광폭 외교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의 미니 이 다자주의, 네. 미니 다자주의까지 살펴봤는데요. 역시 외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깊이 있게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제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새로 채널도 개설하셨다면서요. 유튜브 채널. 이승원의 지식의 전당이라고요. 네, 지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네. 좋아라 네. 눌러주세요. 네네네. 네, 거기서도 고맙습니다. 대안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하고도 잘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 보시죠. 여기 나온 얘기가 거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광폭 외교 그리고 미국의 미니 다자주의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